자, 먼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데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강의 마치고 집에 오는 길, 그러니까 충주로 오는 길에 부산에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 천장에 물이 비친대요. 우리 집이 몇 호냐면 101호입니다. 근데 우리 집 윗집 201호에서 뭔가 새겼죠. 만약에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윗집에다가 연락을 하면 이제 누수가 발생한 걸 확인하면 그 집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 상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 집의 손해를 뭐 해야 됩니까? 보상해줘야겠죠, 그죠? 우리 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시켜줘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천장 벽지 젖은 거는 마르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텔레비에 묻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 집의 손해를 복구해줘야 돼요. 그 집은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공사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탐지 비용. 누수 탐지 비용인데, 누수 탐지를 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패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판결문에서는 오탐지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누수의 원인을 찾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누수의 원인을 공사해야겠죠. 근데 이 공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화장실에 이 세면대 아래가 밑에 배관이 터졌어. 그러면 세면대 철거해야 되고, 그 다음 바닥 뜯어야 되고, 그 다음 배관 교체해야 되고 덮어야겠죠. 덮을 때 세면대 다시 만들어서 넣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출입구까지 구루마도 가야 되고 세멘트도 와야 되니까 뭐 합니까? 보양하죠, 보양. 뭐 바닥에 뭐 깔고 벽에 뭐 깰 때 튀지 말라고 막 붙이고 하는 거. 그런 비용까지 해서 얘들을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수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아랫집의 피해는 되게 간단한데 윗집은 약간 한 3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얘들을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아랫집의 피해는 당연히 주겠죠. 근데 이 공사비는 줄까요, 안 줄까요?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문제. 이럴 때 쓰라고 가입된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 가성비 갑 보험이라고 해요. 보험료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배상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근데 우리 집에 만약에 아빠, 엄마, 딸이 4명 가입했고 다 가족형이면 총 한도 4억 나옵니다. 이제 이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약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장 개시일 이후에 다음에 열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 장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해, 재물의 손해를 배상한다. 중요한 거는 다음에 열거한 사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1번, 2번, 3번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2번이 뭐냐?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예요.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강의하다가 여기 유나FC님 핸드폰을 떨어뜨려 깼어요. 제일배책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아니잖아요. 저의 직업 직무생활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쉬는 시간을 깼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을 직업이나 직무활동을 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손해를 보상한다. 근데 이제 1번이 누수와 관련된 거죠. 1번.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하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간소화시켜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내가 사는 집. 동그라미 2번. 내가 내 집인데 임대 준 집 중 보험회사에 알린 그 집의 우연한 사고예요. 다시 말하면 2020년 4월 이후의 일배책은 그 집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거죠. 참고로 2020년 3월까지는 내가 사는 집인데 보험회사에 알린 집만 됐어요. 2020년 3월까지 약관입니다.
2020년 3월까지는 내가 사는 집인데 어디에 알려야 돼요? 보험사에 알려야 돼요. 이후에는 살거나 임대 준 집 중 알린 집. 이 정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손해 보상하냐? 회사가 한 사고당 보상하는 손해 범위는 아래와 같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아랫집에서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면 나는 줘야 된다. 요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동그라미 1번의 아래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의가 있던 비용.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배책 주계약 약관에 10조 손해 방지 의무가 있어요. 손해 방지 의무는 뭐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그 아래의 사항이 뭐냐?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판매하는 임보험이 아닌 모든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죠. 약관에 뭐가 있냐? 손해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에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쳤어요. 근데 내가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손해 방지 의무 위반이에요. 근데 손해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면책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보험 계약과 동시에 손해방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약관에서는 그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보상하겠다. 어느 특약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참고로 손해방지 의무는 상법상 의무죠. 조금 더 보면 누수사고가 뭐냐? 약관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 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 손해 또는 오염 손해를 끼치게 된 사고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그 누수사고 맞아요. 2020년 4월부터는 누수사고도 안보험처럼 90일간의 보상 제외 기간이 있다. 그러면 이 손해방지 의무 때문에 우리 집의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보상할 거냐가 지금의 이슈고, 처음의 이슈는 보상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제일 처음 나온 게 2013년 조정결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1층은 공실이에요. 2층은 제가 헬스클럽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공실에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뭔가 들어오려고 막 뜯고 있는데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1층에 손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배책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에서 2층에 일배책을 판매한 설계사가 그거 손해방지 의무로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공사를 했어요.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보험회사가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 밑에 집에 손해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된 건이에요. 이 분쟁의 처음 핵심이 뭐냐? 설계사가 된다고 했는데요 였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금융감독원은 다른 의미로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밑에 집에 손해가 없는데 손해방지 의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조정결정문의 핵심은 뭐냐?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방지 의무는 손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는 그때도 손해방지 의무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물이 새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 바로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손해방지 의무는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만 손해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면 손해방지 의무 있다 라고 해서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조정결정 이후에 이 윗집의 비용은 2번, 3번, 4번 전부 다 줬습니다. 보험회사가 분쟁을 만들지도 않았고 전부 다 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잘 안 하니까. 입소문을 타고 우리나라의 아파트도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수로 당연히 1번은 보상하는데 2번, 3번, 4번을 조금 과하게 청구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가 광주죠. 광주에서 발생한 건인데 이 수리비가 얼마 들었냐? 3,070만 들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는데 밑에 집 피해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집에 공사한다고 든 돈이 3천만 원이에요.
인테리어를 새로 한 거죠. 손해방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는 과해서 안 됩니다 말을 못하니까 어떤 판결을 하냐, 손해방지 의무의 정의는 당해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고 보험 목적물의 수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야 누수가 생겼어? 그러면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의 개념은 물을 잠그는 비용이야. 요 개념이에요. 밑에 집에 물이 새면 너네 집에서 들어오는 원 라인을 잠궈버리면 물이 안 새잖아.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은 물을 잠그는 비용까지만 인정하겠다라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 보험사가 밑에 집 비용만 주고 우리 집 비용은 안 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2019년도에 보험금을 안 주면 어디다 민원을 낼까요? 금감원에 민원 냈겠죠. 금감원 2020년 7월 8일 날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결정문 되게 세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제가 보고 좀 놀랬거든요. 몰각시키고 이거 개념이 없는 판사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원래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이것만 주는 게 아니다. 원래 대법원 판례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고 1번 손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2번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3번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전체를 손해방지 비용으로 받는데,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2번만 손해방지 의무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어요. 물을 잠그는 비용이 아니라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도 주라는 다시 조정결정문이 나온 거죠. 또 하나 어떤 판결이 나오냐면, 야 우리가 손해방지 의무가 있는 것 자체의 이유가 뭐야? 왜 손해방지 의무가 있겠어요? 손해를 방지하지 않으면 누구가 보험금이 더 나가야 돼요? 보험회사가 더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불 났는데 어차피 저 불 난 거 내가 안 꺼도 보험금 다 받을 거니까 불을 안 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손해가 더 큽니까? 보험사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개념이 약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원의 판결은 뭐라고 나오냐면, 야 너네 집에 배관을 수리하는 그 행위는 보험사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잖아.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판결도 금융감독원이 바로 밟아줍니다. 똑같은 조정결정문에 아니야,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맞아, 너의 이익도 있지만 보험사의 이익도 있으니 손해방지 의무가 맞다 라고 조정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탐지 비용.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한 비용인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오탐지 비용 줘야 되냐 해서 조정결정문은 약관에 이 오탐지 비용은 주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벽면 보수 비용이나 보양 작업 비용은 안 주는 게 맞다 라고 조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아랫집의 피해는 당연히 일배책에서 주고,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한 비용,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다음 기타 비용, 벽면 보수, 보양 작업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조정결정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제 이런 비용들은 주지 마라 라는 게 있고, 제가 판결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나온 판결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판결이. 이 집은 1250을 지출했어요. 1250을 지출했는데 건물의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장판이 손상되고 그 아래층 1층 부분의 천장이 누수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서 공사 내역은 배관 철거 작업, 난방 배관 설치 작업, 수도 배관 설치 작업, 하수도 배관 설치 작업, 난방 바닥 및 석분 작업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배관 터져서 뜯어보니까 전부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갈아치워야겠죠. 그 다 갈아치운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청구하니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 돼, 안 돼. 딱 그 누수가 발생한 그 지점만 돼로 바뀐 거예요. 이제 판결문이나 조정결정문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2층 바닥에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고 바닥층을 새로이 깔아 설치하는 작업은 이 사건 누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자신의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통상
지출하의 성격의 공사를 할 것이므로 이에 들인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하면 이렇죠. 손해가 발생한 그 비용의 수리비만 보상이 되지 전체 배관을 바꾸는 것도 이제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손해방지 비용은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할 목적이고 이게 수리 목적이 들어가 있으면 안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 배관도 교체해야 돼, 인정하지 않겠다가 현재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이제는 과거에 2번, 3번, 4번 다 줬는데 이제는 4번은 당연히 안 되고 누수 원인을 수리하는 비용도 철거 비용, 설치 비용 안 돼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 손해방지 비용이 디테일하게 판결이 나오니까 금융감독원은 재작년에 발표했습니다. 누수사고로 인한 보상 어디까지 되느냐의 문제에서 2번 주로 다른 집 수리비는 보상이 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에 보상된다. 정리하면 이거죠. 전체 수리비 안 되고 누수가 발생한 그 지점에 대한 수리비만 되고 그 이후에 철거하거나 덮거나 타일을 새로 까는 비용은 이제 손해방지 비용으로 안 된다까지 나왔고요. 또 하나 분쟁이 많으니까 이제 사전에 그 보험회사에 문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수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설계사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보험회사에 누수방지 일회책 접수를 해서 접수자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머리를 쓰냐? 1번은 손댈 수가 없죠. 밑에 집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4번과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비용이 안 되니까 업자한테 요 비용은 좀 줄이고, 그러니까 업자들은 전체 공사비가 이거잖아요. 그럼 업자가 보험사에 제출할 때는 이거 전체가 100만 원이 얘는 한 10으로 하고 얘들을 50씩 뭐 40씩 올려달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보험사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뭐라고 하냐? 야, 너네 이거 2번, 3번 비용을 과하게 부풀리면 그것도 뭐 한다? 정부 공인 품셈으로 계산할 거야.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면 이제 그것도 보상에 제외될 수 있다까지 이게 자꾸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일배책은 이제 누수를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험회사에다가 먼저 접수해서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하고 공사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누수의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비용까지 되지 그 이후의 비용은 안 된다. 정리가 됩니까? 네. 급배수 누출 손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이 특약 이름에 배상이란 글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급배수 누출 손해는 손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차이가 뭐냐? 배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남이 받는 겁니다. 이 개념 잡으세요. 우리가 판매하는 특약 중에서 배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남을 위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기본 납부 6가지가 있죠. 대인 1, 대인 2. 대인 1의 플레이 뭐예요? 대인 배상 1. 2는 대인 배상 2죠. 그거는 나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겁니까? 남이니까 배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무보험차 상해 또는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는 배상이 없죠? 나를 위한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남을 위한 거고 급배수 누출 손해는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일단 일상생활 배상 책임부터 먼저 보면 아랫집은 배상을 해줬죠. 우리 집 수리비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약관에 있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준 거예요. 배상 책임 보험에 있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바꿔볼게요. 지금 이 집은 전체가 A씨 소유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여기는 우리 집, 여기는 남 집이었잖아요.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체가 우리 집이에요. 이 건물 1층, 2층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상가 건물 1층, 2층 상상해 보세요. 전체가 우리 집인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될까요? 안 되겠죠. 얘는 내 거기 때문에 남한테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배체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처리해야 됩니까? 급배수 누출 손해 보장으로 처리해야 돼요. 급배수 누출 손해 보장.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201호에서 물이 새서 101호 이렇게 누출이 발생했을 때 해주는 게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다. 내 겁니다, 내 거. 그럼 약관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1-2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 보장 1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장할 이 보장의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너무 어렵죠? 이게 만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뭘까요? 이 집의 보험의 목적이 뭘까요? 이 집 전체겠죠. 내가 가입한 그 물건입니다. 보험의 목적에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에 손해를 준 거를 배상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정리하면 우리 집에 수조, 급배수 설비, 수관 이 것들이 누수나 방수됨에 따라 우리 집에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요 개념입니다. 아래 2번 이 보장에서 급배수 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말은 뭐야? 우리 집에 수조, 급배수 설비, 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네 집에 스프링클러가 있어. 걔는 보상에서 설비에 제외하겠다. 다시 말하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에 피해를 줬어.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특별약관 따로 있으니까 이걸 가입해라 이 말이죠. 또 약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회사는 아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서 1조에서 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 설비 자체의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데 거기에서 뭔 빼겠다? 급배수 설비는 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층 우리 집에서 1층으로 물이 새서 걔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몇 개월 전에 그 화재보험 강사님이 오셔서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왜냐하면 저는 손해방지 비용은 배상책임보험에서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약관을 새로 읽어보니까 급배수 누출 손해에도 손해방지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서 우리 집에서 물 새서 우리 집에 피해를 줬을 때 이 피해는 당연히 보장이 되는데 이걸 수리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손해방지 비용에서는 가능하냐 해서 약관을 보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에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개념이 똑같이 있습니다.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근거로 M사 지점장님한테 문의했습니다. 지점장님이 바로 답변이 왔어요. 총괄님 여기 약관에 보시면 이거 안 준다고 써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서 보장해 달라는 게 아니고 손해방지 비용으로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본사에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셔서 저한테 돌아온 마지막 답변은 이게 답변입니다. 누수 탐지 비용만 보상 검토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된다라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 피해를 줬을 때 수리 비용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본사에 확인해 보니까 누수 탐지 비용은 된다. 손해방지 비용으로 적용한다는 말이죠. 제가 누수 탐지 비용 말고도 수리 비용까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답변은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그때 다시 평가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DB손해보험의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은 아예 자료가 있더라고요. 급배수 누출 시설 손해 특약에서는 피해 입은 바닥 교체, 재물 직접 손해는 당연히 이거 보상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물 샜을 때 우리 집 피해 2층 집도 우리 집, 1층 집도 우리 집일 때 1층 집은 손해는 당연히 해주겠죠. 근데 손해방지 비용도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모두 손해 방지 비용의 개념에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명시적으로 된다라고 한 보험회사 어디밖에 없다? DB손해보험. 나머지 보험사 팔고 있지만 만약에 이걸 팔 것 같으면 DB로 파시고, 만약에 다른 보험사를 팔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배웠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피해 장소부터 보겠습니다. 내 집이냐 남 집이냐. 내 집이란 개념은 우리가 1층 집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다들 꿈이겠지만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2층이야. 그럼 2층도 내 집, 1층도 내 집이죠. 그랬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인데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 급배수 누출 손해가 필요하다. 임대를 줬어. 똑같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누수의 원인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은 손방비로 가능하다. 이 대상 고객이 누구냐? 상가랑 주택을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집이나 원룸을 하시는 고객들은 이 담보가 필수 담보인데, 회사별로 지은 지가 10년, 20년에 따라서 가입 여부는 결정이 된다니, 그거는 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랫집이야. 내가 살고 있어. 일배척으로 가능합니다. 임대를 줬어. 임대인 배상 책임으로도 가능하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주소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사례까지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냥 충주에 아무 집이나 하나 그냥 들고 왔어요. 혹시 아는 집이에요? 모르죠? 예,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습니다. 총복습입니다. 제 건데, 저는 3층에 살고 2층은 원룸을 줬어요. 임대. 1층은 내가 장사해요. 그런 집 많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손해가 뭐냐? 일단 3층 주인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3층의 누수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2층에 천장, 벽지 등 수리해야 되고, 2층 세입자 물건이 또 손해받을 수 있죠. 3층에서 물이 샜는데 2층에 벽지만 젖은 게 아니라 떨어져 가지고 세입자의 테레비까지 고장이 났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일배책이 보장하는 거, 급배수 누출 손해가 보장하는 게 뭐냐? 요 개념. 또는 2층 세입자 집에서 물이 샜어요. 가게 장사하는 데에 손해가 있거나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 이 작업들을 본다면 색깔로 구분합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는 3층 주인 집의 누수 원인 제거 작업, 2층 천장, 벽지 등 수리 비용, 2층 세입자의 물건의 손해는 일배책으로 가야 돼요. 2층 세입자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2층의 누수 원인을 제거하거나 내 거는 전부 다 급배수 누출 손해가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은 꼭 필요한 담보겠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좀 쉽죠? 저는 목적이 이거죠. 요까지 배워서 저거 나중에 그런 일 생기면 도와줘야지까지 생각하면 제가 볼 때 빵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영업에 활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고객 장부 만들어야죠. 장부 만들어서 뭐 합니까? TA 하셔야 돼요. TA하고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 돼요. TA 방법 알려드릴까요? 장부 만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충주에 제 고객 리스트에 있으면 전화하면 됩니다. 고객님 잘 지내시죠? 네. 제가 다음 주에 다른 분 호암동에 누수 사고 때문에 상담하러 가는 길에 잠시 들릴게요. 이게 다예요. 그럼 고객은 오라 말라 얘기하겠죠. 그럼 오라는 사람만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이 얘기 해주면 됩니다. 단 이 얘기를 할 때 준비물이 있어요.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한 약관.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그 약관을 설명할 때 그냥 말로 설명하면 진짜 빵점이에요. 이 약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거기에 형광펜 칠하고 색깔 칠하고 메모지하고 그 옆에다가 이런 조정 결정문까지 딱 첨부해서,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 약관상 이래 되어 있고 주소 변경이 중요하고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는 금감원 조정 결정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고 나와서 그날 몇 집을 간다? 3집. 일주일에 15집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경제적 보상은 충분히 따라오고, 그런 걸 안 해. 그럼 맨날 뭐 해야 된다? 뛰어당겨야 되는 거죠. 월말이 슬프고. 이런 거 설명할 때 빈 종이에다가 고객집, 우리 집 이렇게 써서 설명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제가 원래 여기까지만 외부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개 더 이제 비밀을 알려드리면 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고객 방문하라고 하면 얘만 생각하거든요. 눈으로도 갈 수 있고 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 가는 게 뭡니까? 전화죠. 눈으로 가는 게 뭐예요? 유튜브죠.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찍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기적으로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TL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양어장에 고기들이 내가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게끔 배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활동을 내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혼자서 운동을 하니까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살이 안 빠지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돈 써요. 그렇죠. PT 받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 PT 이거 뭐 1회에다 5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 트레이너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대신 뭘 들어줘요? 아니죠. 1개 더 하세요, 2개 더 하세요, 3개 더 하세요, 10개 세고 이런 거잖아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게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우리 설계사들은 셀프로 체크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설계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처럼 일하면 대박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분이 거의 없죠. 제가 아침마다 느낍니다. 여기 내근직들은 칼같이 9시 되면 오죠. 설계사님들은 칼같이 9시 오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일하면 되게 성과는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체크해야 된다.